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소말리아 해적은 소멸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2011년 책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런 사건을 겪었지만 완전 소말리아 해적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완전 박멸됐습니다. 그래도 해적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오늘 얘기 다 들으시면 도대체 해적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갔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소말리아 해적은 없어졌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인트로부터 흥미진진한데?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하려다가 네. 실패하고 언더스탠딩에게 넘겼다가 언더스탠딩에서 대박이 나는 바람에 네. 역시 언더스탠딩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렇습니다. 북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꼭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절대 읽지 않으셔도 책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그렇습니다. 더 쏙쏙 들어오게 하는 콘텐츠로 한국 출판업 협회에서 항의 들어오고 있는 콘텐츠이죠. 네. 책만 읽으면 진짜 재미없는데 네. MSG를 왕창 쳐서 네. 마치 너무 재밌는 것 같은 거의 책을 다시 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예. 주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예, 남국민 국민사위 남국민 예 북 칼럼니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즘 미니로 주로 불리더니 우리 미니 우리 미니로 주로 불리긴 합니다. 미니 빈스 로스터리인데 그거랑 연관도 되네. 그래서 자, 우리 미니님 오늘 갖고 오신 책도 엄청난 책입니다. 뭡니까 오늘? 예, 오늘 말씀드릴 책이 이 책인데요. 이름 그대로 뭐 해적국가라는 책이고 영어 이름도 그냥 국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적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에 앞서서 사실 그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워낙 큰 사건이 뭐 3호 주얼리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일어난 지 벌써 12년 됐거든요. 그럼 그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 모르시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올해 4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예. 한국인 선원이 거기 해적한테 피랍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네, 올해 4월입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하실 텐데 이게 불과 5개월여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탄 선박. 그렇습니다. 한국 선박은 아닌 것 같고 네. 한국 선박이었으면 한국인이 많이 탔을 텐데 그렇죠. 어찌어찌 한국인이 선원으로서 탑승했던 배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그렇습니다. 20명이 탄 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 선원이었고 다행히도 이제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4월에만 있었냐?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한국인이 또 피랍된 적이 있습니다. 야,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납치될 때만 한국 뉴스에 나올 테니까 외국인들 한국인이 없는 배는 수시로 납치되고 수시로 털려도 그런 뜻이지. 우리는 그쵸. 몰랐겠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3호 주얼리호 사건 같은 경우 한국인들이 탄 배가 이제 납치가 돼서 큰 사건이 됐었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탄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해수부에서 해적 조심하라는 주의보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해적 주의령이 내릴 정도인데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선정한 이유가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은 희귀 금속 이거 큰일 날 거다 말씀드렸었고 예.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용병 집단 얘기 드렸을 때는 얼마 지나니까 프리고진 뭐 저런 큰 사건이 그렇지. 터지고 이랬잖아요. 예. 얼마 전 식량 가격 얘기 들 땐 요즘에 식량 가격도 치솟는다고 또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적 문제도 아마 제 예상엔 곧 더 많은 뉴스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약간 요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냥 옛날 일로 생각하는 그 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오늘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것도 절판된 책입니까? 예, 절판된 책입니다. 11년 된 책이라 가지고 미리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11년이나 돼가지고 또 책이 몇 권 안 남긴 했는데 예. 절판된 책이고 야.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아마 현대적인 해적을 다룬 책 중엔 가장 잘 담은 책인 것 같아요. 누가 쓴 겁니까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피터 아이흐스테드라는 사람인데 저널리스트거든요. 기자? 네. 또 기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전문 저널리스트예요. 이 책이 2011년에 나왔는데 소말리아 해적의 전성기는 2010년 전후거든요.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소말리아 해적은 소멸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2011년 책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런 사건을 겪었지만 완전 소말리아 해적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완전 박멸됐습니다. 그래도 해적이 있다면서요? 엊그제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탑승한 한국인이 탑승한 조선박도 소말리아 해적이 아니고 다른 해적인 그래서 거지. 저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오늘 얘기를 다 들으시면 도대체 해적들이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갔는지를 아실 어메나.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소말리아 해적은 없어졌는데 네. 소말리아 해적을 알아야 그 서아프리카 해적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래요? 연결돼 있는 거죠. 전혀 모르겠는데. 칠성파는 없어졌는데 뭐 마포 그렇지, 북파파가 그렇지, 새로 들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분파가 생겨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아니 그러면은 소말리아 해적을 없앴으면 다른 해적들은 왜 있냐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뭐 인트로부터 흥미진진한데. 야 이게 낚는 법을 아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던져주면 끝까지 따라오겠지. 이 해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소말리아 해적을 일단 공부하는 게 맞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대적인 21세기 해적은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은 이제 소말리아라는 나라도 사실 낯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해적, 못 사는 나라, 뭐 요즘에 재난 많은 나라 정도 외에는 아예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소말리아 나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나라가 보통 이미지대로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위치를 봐야 되는 게 지도를 보시면은 예. 저기가 소말리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요. 소말리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름대로 정말 뿔같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에는 사우디가 있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세계 지도로 보면은 이 나라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이 적도 부근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렇죠. 팔에 그렇죠. 풀이 많아. 녹색이다 녹색. 그렇죠. 숲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딱 소말리아만 황토색이에요. 지구의 적도 중에 네. 풀이 저렇게 없이 황토색인 나라는 유일하다. 소말리아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요? 왜 이게 그렇지? 왜 그런 건가면요. 왜 야. 적도에는 열대 우림이란 게 왜 있냐면은 예. 이거 조금 지구과학 같은 얘기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원래 지구 중심 쪽에 바람이 모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늘로 그게 솟구쳐 올라가면서 그렇지. 구름을 만들어요. 그렇지. 수증기를 하늘로 올리니까 그게 나중에 비가 떨어지겠죠. 비 그렇지. 많이 오죠. 그렇기 생각보다. 때문에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나 뭐 아마존 생각하면 그 열대 우림이 원래는 적도 부근에 펼쳐집니다. 음. 그런데 소말리아만 그게 거의 비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소말리아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게 이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 우리가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엄청 크잖아요. 네. 예. 여기가 덥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에 비해서 땅이 쉽게 덮여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적도가 약간 실질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잠깐. 아시아 대륙이 더운데. 네. 더우면 더운 공기가 좀 더 그 기압이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기들이 좀 듬성듬성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로 밖에 있는 공기들이 빨려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중심으로 약간 지구의 균형이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위도로 하면 지도에서는 적도를 그려봐 그러면 0도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리지만 네. 소말리아를 관통하는데 진짜 제일 더운 곳을 그려봐라고 하면 그 살짝 적도를 위다 이거지? 따라가다가 살짝 소말리아 위로 근처에서 꺾이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떠서 여기가 진짜 더워요가 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소말리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사실 육지의 분포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 근데 소말리아의 문제는 다른 지역은 주로 바다로 관통을 해서 그냥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아하. 소말리아만 하필이면 이 대륙에서 흔치 않게 그게 비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말리아는 적도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와. 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말리아는 그래서 거의 사막에 가까운 기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 농사도 안 되고 덥고 덥고. 덥기도 덥고 네. 비도 없고. 사실상 기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운 걸 이겨낸 보람이 비 잘 오는 건데 예. 그렇죠. 덥기는 비도 안 와. 똑같이 덥고 비는 안 와. 그렇습니다. 와. 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거의 농사로는 못 산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런 타고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석유 없습니까? 보통 저런 나라는 석유라도 있는데 소말리아는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뽑기 잘못했구나. 여기는 정말 귀하고 흔치 않게도 자원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프리카의 대한민국이라 그러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딱 알겠네. 딱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땅 파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나라다라는 야. 겁니다.
그런데 불쌍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예. 땅 파서도 뭐가 안다고 농사도 안 지어지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해야지 그럼. 지도를 보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목은 좋습니다. 딱 지나가는 자리네요. 그러네. 저기 뭐야? 저 헤어뷰 이름이 뭐야? 공시지가가 높겠네 저기가.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상업지에 상업지. 강남 사거리 같은 건데 예. 주변에 이제 옛날에 전근대 시절에는 중동이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도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음. 그러니까 인도양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에서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튀어나와 있고 이쪽에 해협이 있으니까 예. 목은 엄청 좋기 때문에 뭘 하면 좋냐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 바닷가에서 뭐 팔고 지나가는 배한테 뭐 팔고. 그쵸. 아하. 여기서 모여가지고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대양항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 그렇지. 들러서 밥도 먹고 가고 물건이 모이기도 하고 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흔치 않게 대한민국 같았던 거죠. 상업으로 열심히 먹고 살았습니다. 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던 지역이었는데 예.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음. 이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쪽이 영업하던 영업장이 망해버린 거예요. 왜요? 서구 유럽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이슬람권들을 다 식민지화하고 점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말리아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 소말리아는 한 19세기쯤 되면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탈리아에 결국 식민지까지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흔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부족 갈등이 벌어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독재자 출연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역사 얘기를 다 들릴 영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흘러서 1990년대쯤엔 정부 자체가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요? 네. 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세금도 안 거치고. 그쵸. 아예 그냥 정부가 붕괴가 되어버린 건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블랙 거예요. 호크 다운. 예. 네. 그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블랙호크라는 헬기가 이제 이 모가디슈가 수도거든요. 네.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군벌과 전투를 하다가 떨어지면서 미군이 18명인가 사망을 하고 미국이 여기서 질려서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아 모가디슈가 소말리아 수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최근에 영화가 영화도 있었죠. 있었어요. 네. 전 봤습니다. 그런 영화가 나온 이유가 이 지역이 계속 그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모가디슈가 수도인데 그런 전투도 치르고 했는데 미국이 여긴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외부 세력 입장에선 먹을 것도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이 없구나. 그쵸. 세상에. 그러니까 정부는 없어졌는데. 독재자를 축출시켜놨더니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군웅할 거 군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소말리아 해적이 이제부터 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먹고 살 방법이 해적질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나 정부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정부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연합정부나 과도정부나 이렇게 출연은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다 부족 단위, 어느 지역 단위, 누구 군벌, 누구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란 나라는 있지만 다 그냥 각자 살림살이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도 가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자기들은 그냥 경상도다 여기는. 그렇게. 다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없어진 상태가 됐다인 거죠. 이게 1990년대 소말리아입니다. 그럼 뭐 해적뿐 아니라 도둑들도 많이 생기고 그냥 날린 거죠 뭐. 한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무정부 우리나라도 상태. 저기 저 한양에나 정부가 있지. 저기 전라도 내려가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무슨 짓을 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거기서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암행어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암행어사. 암행어사. 근데 이게 국가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부족이 있잖아요. 그럼 부족장이 뭐 왕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여기에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뭐 처벌도 하고 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육지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물론 육지에서 엄청난 학살 이런 게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 바다를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소말리아 앞바다를. 네. 관리를 하기도 어렵죠. 해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해경이 있어야 되거나. 그러네. 근데 정부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고 들어오느냐? 예. 건너편에 있는 예멘 어부들이 거기 어장이 그냥 열렸다더라.
자유이용권 열렸다더라고. 영해도 없고 네, 그냥 그쵸. 막 가서 그냥 막 퍼오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어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소말리아잖아요. 건너편 예. 위가 이게 예멘이네. 예멘이거든요. 거기에서 바다 네. 건너가 예멘이구나. 정말 바다 건너인 거예요. 음. 우리가 예전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했던 게 아덴만인데 저기가 아덴만이에요. 네. 예. 여기가 꽤 괜찮은 어장입니다. 아하. 꽤 물고기도 잘 잡힌 어장인데 옛날에는 소말리아랑 이렇게 나눠서 썼지만 지금은 아무도 터치 안 한다던데. 소말리아 하니까. 앞바다에 가도 된다. 그쵸. 소말리아 해군이 없으니까. 그쵸.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돈벌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어업이었던 물고기 거예요. 잡기. 이거는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얻었던 거죠. 네. 특히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여기가 상어가 잘 잡혔어요. 뭘 잡혀? 상어. 저 지도에 저 땅 모양도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겼어. 그렇게 생겼죠. 딱 잘 잡히게 생겼습니다. 샥스핀? 그쵸. 샥스핀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네. 꽤 괜찮은 그 수입원이 됐었습니다. 상어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누가 이거를 냅두지 않겠죠. 예멘도 건너오고 하니까 동네 어부들끼리 처음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는 내내 내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집에 뭐 AK 한두 정쯤은 다 있는 나라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소총 들고 나가서 예멘 어부들한테 이제 어. 하늘에 총도 쏘고 어. 아니 뭐 실제 발포도 하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위력 행사를 한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적이라기보다는 어부들끼리의 이런 갈등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돈 냄새가 나면은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멘 어부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 있는 막 트롤선들, 저인망 어선들이 아하. 여기까지 옵니다. 왜냐면 이 소문이 나면 다 오겠죠. 그리고 지금으로 자주 회자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원양 어선들도 여길 많이 갔었거든요. 사실. 근데 원양은 사실 공해상이고 여긴 공해나 마찬가지니까 예. 뭐 전 세계 어느 배나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소총 몇 개 들고 가서 예멘 어부들이랑 대거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 가서 올라타가지고 거의 납포하듯이 해서 독일인 선장을 막 잡아가지고 내쫓고 싸우고 그런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말리아의 어부들이? 소말리아 어부들이.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제는 그냥 조그만 통통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원양 어선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때쯤부터는 이제 이게 어부인지 해적인지 해경인지 구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근데 거죠. 소말리아의 그 어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앞바다를 지키려는 목적이니까 일종의 자위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멀리 가서 남의 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앞바다 우리 정부가 있었으면 당연히 해군이 지켰을 이 앞바다를. 근데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키다가 예를 들면 독일 배가 와서 상어를 많이 잡았어. 이놈들 하고 배에 가서 그렇지. 잡은 것까지 뺏어오고 그렇지. 쫓아내고 포텐탁. 그렇게 시작했나 보네. 그렇죠. 이 책이 재밌는 게 이게 기자가 쓴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소말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초기 그 1세대 해적들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자기 얘기니까 그 편집이 돼 있겠지만 거기서 1세대 해적이 말하는 게 자기는 처음에 올라갔는데 독일인 선장이 $5,000 줄 테니까 좀 봐달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 주장이지만 그거 안 받고 여기서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들은 동네에서 내쫓고 그냥 어업을 지켰다는 거예요. 상어만 가지고. 그렇죠. 상어만 우리 가지고. 앞바다에서 잡은 거니까 이건 이거 내놓고 그쵸, 내고 그쵸. 돌아가시오. 가라. 그쵸.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사람 열도 받고 하다 보면 이제 상어도 가져오다가 너도 일로 와 이 자식아. 오지 말랬는데 너 몇 번째야 지금 너. 나시 이거 심지어. 오랜만이야. 돈도 가져오고 뭐 장비도 좀 떼어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꽤 수입이 괜찮은 거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해경인지 해군인지 어부인지 해적인지 애매했던 거예요. 시작할 때는. 자경단을 하다가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구나. 근데 사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마피아들도 예. 이민자 집단이 주로 마피아들이 많잖아요. 이탈리아 마피아. 예. 이게 네. 사실은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니까 그렇지. 우리 민족을 우리가 보호한다 하다 보니 그게 범죄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이제 사유화하다 보니까 예. 어찌 보면 이 바다 자경단들이 해적의 시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한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자기는 그 해적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우리나라를 지킨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도적들로부터.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소말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뭔가 예를 들면 의용단 같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시작이 그냥 돈 벌어보겠다고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 바다를 지키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진 게 그래도 계속 싹쓸이를 해갈 거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 앞바다를 네. 다른 나라 어부들이 와서 네, 그걸 막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부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서 인터뷰에 따르면 자기가 하루에 한 번 조업을 나가면 3톤씩의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지금 어느 순간 2001년쯤 되니까 0.5톤도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도 씨를 말려놓으니까. 씨를 말려놓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 어부들이. 그렇죠. 저인망 트롤선들이 그러면 거죠. 더 해적밖에 먹고 살 게 없겠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잡히지도 않는데 하면서 해적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겸업 해적이었다가 아하. 이제부터는 투잡이었다가. 그렇죠. 이젠 전업 전업 해적으로 가는 해적으로. 거죠. 그래 투잡하다가 회사가 망하면 전업으로 전업으로 가는 전업이 거지. 되지. 물론 이건 이들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한 가지가 이 사건 문제가 뭐냐면은 2004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발리 이제 큰 대지진이 있었는데 네. 이게 뭐 당시에 수만 명이 사망할 정도의 큰 사건이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 거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당시에 지진이 났는데 예.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소말리아 앞바다까지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300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소말리아 해변에 온갖 폐기물이 가득 들어온 겁니다. 밀려서 쓰레기가 바다 쓰레기가 밀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 쓰레기가 소말리아까지 와도 얼마나 왔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말리아 해저에 있던 그 쓰레기들이 위아래가 섞어지면서 해변으로 몰려온 거예요. 소말리아 바다 밑에? 네. 바다 밑에 쓰레기가 있었습니까? 그게 왜 있었을까요? 소말리아가 쓰레기가 있어봐 얼마나 있다고. 뭐냐면은 80년대부터 이미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외국 선박들이 와서 거기다 폐기물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나쁜 자식들 저거.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남의 집 앞에다가 우리가 폐가 있으면 순식간에 거기 쓰레기장 되잖아 동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유럽 애들이. 네, 주로 가까우니까. 진짜 화났겠다. 그게 요즘 친환경 한다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놈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내내 유럽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물론 유럽 입장에서 너네도 코앞에 있으면 그러지 않았겠냐 하겠지만 사실 계속 유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당시 이 책에서 말하기 따르면 대체로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걸 유럽에서 하면 $250 정도 비용이 된대요. 예. 1톤이니까. 예. 근데 그거를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버리면 $2.5면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그쵸. 하면 되고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가는 비용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3,000원은 더. 소말리아 앞바다건 무슨 앞바다건 바다에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원래 안 되죠. 근데 소말리아 앞바다까지 가려면 유럽은 저기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와야 거쳐서 되잖아. 하던가 희망봉을 돌아야 되는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싸다. 근데 가기만 하면 된 거잖아요. 물류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10,000원이고 옆에 폐가가 있다고 하면 그냥 폐가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폐가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버린다. 근데 소말리아는 폐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람 사는 데인데 이게 다 알고는 있었는데 큰 이슈가 된 게 2004년 그 쓰나미 사건의 여파로 아. 세상에. 그 바닷속 쓰레기들이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소말리아 해변에 다 적치가 된 겁니다. 아 쓰나미가 벌어나면서.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소말리아에 대변을 하겠습니까? 뭐 일부 단체들 그런 사람들만 했던 거겠죠. 예. 올라온 거 보니까 프랑스 빵이네 이거. 씨. 제가 옛날에 그 플라스틱 쓰레기 그거 기사 때문에 대만을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플라스틱 병을 주었더니 한국어랑 일본어가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라는 게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때 사건도 다 꺼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프랑스 과자가 나와 있고 막 그래. 예. 독일 과자. 그렇죠. 그런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소말리아에서 없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걸 굳이 소말리아까지 가서 버리는 게 괜찮나? 그러니까 버릴 필요가 있나 싶잖아요. 왜 그랬냐면 무슨 쓰레기들이 나오냐면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 아하.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까지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아, 그냥 우라늄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예를 들면은 고준위 방사성 그 폐기장 예. 지구에서 지금 하나밖에 못 지었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예를 들면 그걸 우리나라에 짓기 힘드니까 그냥 다 소말리아에 갖다 버렸던 겁니다. 바다에 버릴 거면 그냥 공해상에 버리지 왜 굳이 소말리아 바다 앞바다까지 가서 버립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대서양도 공해상이잖아요. 예. 근데 누가 만약 스페인 저 앞바다에다가 내다 버리면 그건 자기들도 좀
그렇지.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있잖아. 그 네. 공해상이더라도 규칙이란 게 어느 정도 돌아가면 그럼 가다가 쉬마리 오면 폐가에 가야지. 도로가 그 누구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도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 세계에서 열려 있는 마치 쓰레기통처럼 쓴 겁니다. 진짜 소말리아 야. 사람들 화났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모든 말씀드리는 게 그 UN 보고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방사성 폐기물 중금속 나온다고 한 게 그 2004년 그 사건 있고 나니까 UN에 가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랬더니 소말리아 사람들 다 암 걸리고 뭐 아이고야. 병 걸리고 당연히 그 어획량도 당연히 바다가 오염되니까 줄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해적들이 화가 나겠죠. 그러네. 화나지. 그게 1980년대? 80년대부터 폐기물은 쌓여왔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해적이 등장한 건 90년대고 만개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다.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소말리아는 망해가고 있었어요. 정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폐기물 투척이 벌어지고 있었고 네. 여기서 지적하는 더 나쁜 점은 뭐냐면 폐기물 투척 중에서 소말리아 정부랑 계약을 맺고 한 투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허수아비 정부랑 그쵸. 뒷돈을 받고 그렇죠. 이게 진짜 나쁜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제 상태가 아니란 걸 다 아는데 그걸 가서 사실상 그 약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얼마 주고 내다 버린 거가 참 나빴다. 어쨌든 나는 면피는 있다 이거지. 소말리아 정부랑 그냥 계약한 버린 거다. 놈이나 돈 주고 버린 놈이나 똑같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계약도 이루어질 정도로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 군벌이랑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소말리아 대통령이라도 정부의 선풍기는 돌려야 될 텐데 그 돈 뭘로 어디서 하냐? 나? 국민들이 세금 안 내고. 야 그렇다고 저 쓰레기를 받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남획과 쓰레기 투척 때문에 소말리아 앞바다 거의 쓰레기장처럼 되고 어부들은 당연히 먹고 살 방법이 마땅치 않아지고 예. 자꾸 가족들은 아프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자경단으로 시작했던 이제 해적에서 조금씩 이제 전업 해적으로 가면은 이제 뭔가 좀 전업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슬슬 화나서 내쫓는 방식을 하다가 동네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옆 동네 누구가 유럽인 누구 선장 하나 잡았는데 몸값으로 한 10만 달러 받았다더라. 오. 근데 이제는 인질극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우리 해적을 해서 성공 한몫 한번 잡아보자. 제대로 해보자 비즈니스를. 대해적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투자도 거죠. 하고. 소말리아인들이 그렇죠. 이제 자경단을 넘어서 자생적 해적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근데 그 해적들도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미안하지도 않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놈들이 우리를 망친 거 생각하면 너무 화난다. 자기들이 정당성도 있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선으로 쫓아다니는 방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참 잡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었던 게 바다가에서 보면 그 배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근데 맨날 해적들 영상 보면 진짜 통통배라고 할 정도의 소형 보트 타고 접근하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니 저렇게 큰 배가 저런 배에 왜 작은 배에 왜 잡히지? 납치가 된다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잡는 입장에선 참 쉬운 게 화물선들은 돈을 벌려면 꽉꽉 채워서 다녀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때문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큰 유조선에 10명 타고 20명 타고 이러니까. 근데 짐은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느립니다. 그렇게 돼. 굉장히 느린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많이 실어 놓으니까 배가 이렇게 물이랑 굉장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물에서 봤을 때 배 위에까지가 굉장히 짧아. 가까워져 있어요. 만만하지. 그러면 이게 그냥 사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배 타고 소형 보트 타고 접근을 해서 그냥 사다리 던져서 올라가면 납포 성공.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아니 근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 인근에 출몰을 많이 하면 어차피 걔네들도 무슨 조직화된 군대가 아니니까 총 있는 거로 가지고 이제 해적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화물선이나 배들도 총만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래서 당연히 화물선들도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올라오는 곳에 못 올라오는 시설을 친다든지 바보가 아닌데 그런 주의를 다 하겠죠. 그러면 전업 해적들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렇지. 대응을 하겠죠. 이제부터 팀을 꾸리고 조직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작전을 짜야 되니까. 예.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슬슬 해적 유경험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해적 유경험자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였는데 네. 팀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나요. 우리 동네 김 씨가 해적 하나는 진짜 잘한다더라. 소문이 나면 그 김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짭니다. 자기의 팀을 딱 구상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 피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의 동업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예. 이제 동네에서 좀 돈 많거나 이런 그냥 원로들 있잖아요. 시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취재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딱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을 이 업계에선 점퍼라고 부르는 점퍼. 점퍼. 네, 그런 것 올라가는 같아요. 사람. 당연히 제일 위험하겠죠. 제일 처음에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쵸. 선빵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위험 수당을 한 $5,000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해적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점퍼가. 네. 예. 그러면 이 피칭할 때도 점퍼가 한두 명은 들어가 있던지 점퍼가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드머니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할 때도 그전 그 커리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적들도 커리어가 쌓이는 거죠 이제. 그게 나는 점퍼 출신이야. 이거구나. 그쵸. 너 점퍼 해봤니? 뭐 이거구나. 우리 동네 점퍼 김 씨가 이번에 해적단 제대로 한다더라 소문이 나면 양은이파 행동대장 같은 거. 그렇죠. 저 사람한테는 믿고 투자할 만하다. 투자금을 좀 받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총만 있으면 부족하니까 유탄 발사기 같은 걸 사요. 중화기를 사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걸 마련을 합니다. 예. 무전기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형 보트 말고 좀 모선이라고 해서 이제 뭐랄까 기지가 될 수 있는 배도 하나 마련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도 제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네. 이제부터 큰 사냥감을 한번 노려보자 하는 식으로 해적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값 받아서 설비 투자했겠네. 그렇죠. 몸값밖에 할 게 없겠네요. 무슨 배에 무슨 돈이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물건일 텐데. 그렇죠. 장비 투자를 하고 예. 근데 동네 청년들 이제 모아가지고 어부들이니까 어부들 모아가지고 사실 인건비는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급은 없지만 성과급밖에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안 그렇지. 되면 뭐 아무것도 그쵸.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적이 이제 이쪽에서 사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동네에서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와. 투자 받아서 그러면 납치한 사람은 납치를 해서 해적 소굴로 데려가는 겁니까? 딱 올라갔어요. 일단 이제 다 진압이 됐고 다 이제 묶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이 배를 끌고 항구로 들어갑니다. 큰 배를 그냥 배를 가져가요. 배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네. 배를 통째로 가져가서 어. 처음에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어선 같은 걸 띄워놓잖아요 해상에. 그럼 자기들이 쓱 보고 이제 큰 배가 있다 하면은 이제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모선에다가 연락을 하면 모선에서 딱 상황을 봐가지고 보트 띄워가지고 납치를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배를 끌어다가 항구에 집어 넣습니다. 소말리아 항구로. 네. 예. 그럼 배를 일단 보관을 하고 이때 당시에는 그 소말리아 항구가 이 정말 납포한 배로 가득 차 있다 할 정도였다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인질들은 내리라고 해서 주변에 여기 다 산투성이니까 산골짜기 같은 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해적업의 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 협상을 누구랑 해요? 해운사라든지 그 나라 협상팀이 국가라든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럼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야, 근데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 3호 주얼리 사건 때도 피랍됐을 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무트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에 있으면 그 상대편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뭐 포기를 하든지 퇴각을 하든지 하는데 그렇지. 잡아서 해적선에 태우면 인질 20명을 해적선에 태워도 네. 바다 위에 계속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그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시간 제한이 되는데 인질들이 무트로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뭐 특수부대 파견해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일단 그들을 이제 산으로 올려 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두 번째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연락해서 내가 당신들 그 선원들이랑 배를 갖고 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항구로 들어가잖아요. 예. 항구로 들어가면 인질들도 피죽만 먹고 산다고 해도 먹을 걸 안 주겠지만 네.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한테 이제 뭐 먹을 필요한 거를 막 먹을 거라든지 뭐 그럼 줘야 고기라든지 돼? 이건 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조사해본 바로는 하루에 그 유지하는데 $5,000 정도씩 든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살려놓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인질 한 팀을 살려놓는데 네, 인질 한 팀 굴리는데 $5,000 나온다고? 600만 원. 20명이면 하루에
1인당 30만 원. 그걸 얼마나 비싼 걸 그걸 주길래 호텔을 그걸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예. 이 동네가 물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적단 뭐 막내여서 이제 심부름을 가요. 먹을 예. 거 좀 사오라고 이제 저기 항구 시내 나가요. 아. 그럼 그 상인들이 저한테 싸게 팔 리가 없잖아요. 쟤 어차피 저거 인질극한 애들이다.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사람들이고 먹을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버터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막 10만 원 주고 받아가라 그러고 이 상인들이 막 담배 같은 거 막 20배 가격 받고 이런 식의 폭리를 이제 취하는 거죠. 예. 해적한테 바가지를 씌운다. 해적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야, 상인들도 되게 용기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몸값 받아서 반띵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코인 한창 좋을 때 돈 예. 펑펑 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야. 이거 어차피 인질들 몸값만 받으면 끝이다. 한몫 챙기니까 그래서 돈 많이 이런 거 푼돈이야. 그렇죠. 비용 통제가 안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그 나름 위험한 산업이었냐면 예. 하루 5,000달러라는 얘기는 한 달로 치면 15만 달러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인질 협상이 2달, 3달이 된다고 하면은 5, 6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음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자본을 댄 사람도 돈이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20% 넘는 고리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금융업자가 등장합니다. 해적 론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 해적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그 유통 상인들, 호황이죠. 금융업자들 호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여기서 떨어지는 돈을 먹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협상팀, 소말리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에 국가 등장. 비즈니스네. 국가 비즈니스 완전. 그렇습니다. 이게 와. 보면은 소말리아 해적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보사소라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도시거든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게 해적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해적 특수를 누리던 지역인 거예요. 해적 속을 치고는 되게 팬시하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소말리아는 다 판잣집으로 가득한데 예. 보사소만 이렇게 여러 야. 층 빌딩이 올라가 있는 양옥집이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차들도 보면 꽤 좋은 차가 간혹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막 해적들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돈이 흘러 넘치는 그 생태계가 이곳을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해적의 이익 배분 구조가 나와 있는데 예. 정부도 있는데요? 몸값으로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받으면 네. 저렇게 나누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정부는 왜 가져갑니까?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현장 실무자들, 그러니까 현장 팀에서 일단 30%를 나눠 가집니다. 예. 뭐 5명이 올라가서면 5명씩 나눠 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점퍼의 위험 수당도 떼고 어허. 가져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사람은 30%만 갖는군요. 그렇죠. 네. 어디나 할 거 없이 이제 직접 일하는 사람들 많이 못 가져가는 네, 건데 예. 항구에서 이제 10% 가져갑니다. 항구 이용료. 예. 그 배 보관을 하니까 그 항구에서 10% 가져가고 네. 지역사회 공무원 기금처럼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뭐 예. 장로도 있고 지역의 협조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10% 정도씩 줍니다. 아니면 항구에 가서 저 배 저 불태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지역-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역사회는 못 가. 10%. 네. 이제 지역사회 발전 기금 같은 걸 내는 일종의 거죠. 뒷돈 준다. 우리가 도시인들이 귀농하면 저런 식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이제 이런 해적에서도 여기는 부족 사회니까 부족장님한테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자본가 이제 돈 대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 나갑니다. 시드 투자한 사람들 배당.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의아한 게 정부는 뭐냐. 일단 정부가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건 군벌 같은 겁니다. 그냥 지역 정부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동네 최고는 나야 예. 하는 그들에게도 사실상 30-40%의 상납을 해야. 상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예전에 넷플릭스의 수리남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약물 유통 사업을 하는데 군벌한테 좀 주죠. 그렇죠. 그 나라 독재자한테 상납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0%의 40%를 지역 정부한테 바친다. 그래야 안 피곤하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제일 나쁘네 여기서. 30%로 그냥 먹네.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금 내는 건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일이라도 있잖아요. 정부가 근데 여기서는 이 해적하는 사람들은 초하이 리스크를 사실 그 자본가랑 예. 그 현장 실무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니까 사실 억울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양옥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적 뒤로 이제 전문직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금융업도 발전하고. 금융업은 생겼네. 왜냐면은 소말리아 입장에서 수십만 달러 유통해 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업 발달하고 협상 전문가, 변호사
변호사들이 그렇겠어, 협상을 하겠죠. 그렇겠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만약 해적인데 한복을 잡았어요. 예. 그럼 여기 책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소말리아 해적이 돈을 벌면 뭘 하고 싶을까요? 뭘 했을까요? 돈을 벌면요? 네. 소고기 사 먹는다. 아니야 설비 투자해야지. 무기도 사고. 무기도 사고? 실제로는 대부분은 다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땅을 부동산 샀대요. 투자를 했다고요? 네, 다 땅을 샀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에 있는 네. 땅을. 보사소에 있는 저 가게,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그러니까 이 건물주들인 거예요.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나 부동산에 대한 이 열망. 뭘좀 안해 자식들이. 이 건물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저번에 그 납치 성공했던 김씨 해적 거, 뭐 박씨 해적 거 이런 그렇게.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 캐시 많이 갖고 있어봐야 뭐해 저기서. 아. 주식 투자를 하겠어. 부동산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말리아의 건설업 붐이 일었다. 이 시기에 야 그럼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와. 동네에서 이제 노는 사람 그렇다니까. 나와서 건설업하고 해적들이 소말리아를 먹여 살렸네.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 쓰는 걸 막으면 그게 최악이에요. 음. 돈은 기왕 벌었잖아. 그럼 그걸로 루이비통 가방도 사고 뭐 200평짜리 저택에도 살고 그래야 돈이 돌지. 저놈 돈 쓰는 거 기분 나쁘다고 저 뭐 비싼 것만 사면 욕하고 막 그러면 그 돈이 사실 뭡니까 그게? 돈이 있으면 다 씁니다. 다 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그 걱정해줄 건 아니지. 많이 비판받던 낙수 효과가 음. 소말리아에서는 입증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야. 이게 바로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야, 소말리아 야 근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떻게 이게 해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사네.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게 사는 거네. 참 이 비즈니스라는 걸 보면 마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처럼 와. 쫙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리고 어디든 정부가 떼어가는 세율은 그 정도다. 그쵸. 30% 야, 넘는 세율은 진짜 30% 너무 세율이 높은 겁니다.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진짜. 그 로또도 세금이 33%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정부 뭘 한다고 30%일 때가. 역사적으로 인류 공통입니다. 와. 이것만 보면 이제 소말리아가 다 여기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흑막이 있습니다. 흑막이 있다고요? 더 큰 배후가 있다는 거죠. 이 해적들한테 이 비즈니스에? 이 비즈니스에 더 큰 배후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0%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 드러났는데 그 배후는 그거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 전체 산업의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30% 뜯어간 놈이 또 상납하는 누군가 썸바디가 있다. 그렇죠. 이 더 큰 판이 있는데 그거는 2부에서. 이야.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이야. 야 저런 대박이다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망했지? 이 첨단 비즈니스가? 경찰들이 와서 이제 자꾸 해적질을 하니까 또 방어 기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왜 끝나는지를 알면 이 판을 누가 벌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저희가 유료로 돌려서 결제하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뭐 이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의 2부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더스탠딩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남국민 네. 북 언더스탠딩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못 찾겠으면 저희가 그 계좌번호를 네. 게시판에 댓글로 올려놓을 아니 테니까 그걸 또 거기도 송금을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드립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또 못 찾으면 딴 거 보면 되지. 네. 자 그럼 2부로 네. 넘어가죠.